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2020년 1학기 5주차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4월 15일 수요일 수업입니다. 여러분 선거 투표는 하셨나요? 자,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정당이 좀 더 힘을 받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은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이 두 가지 프레임만 가지고도 어느 해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확 줄고 그리고 정책이 거의 없어지는 반면에 또 어떤 해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책이 시행이 되고 예산도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진보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이 힘을 받았을 때 다문화에 관련된 정책이 완전히 좋아지는 건 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진보적인 정당은 이 사람들이 되었을 때 다문화와 관련된 일들이, 그러니까 정책이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역차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주의보다도 더 보수적인 다문화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선거 끝나고 4월 마지막 주나 5월 첫째 주에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각 지역별, 대륙별 이런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또는 상호문화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빨간 날 공휴일인 만큼 자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4월 15일도 역시 백석톡에서 인사 출석 체크 없습니다. 빨간 날이니까요. 대신에 18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조별 토의 결과를 올려주셨을 때에만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과제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일단 차원도 6개나 되고 그거를 또 4개 국가를 비교하라고 하고, 게다가 개인 과제가 아니라 팀 과제라서 아마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 그만큼 홉스테드의 6가지 차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할 글로브의 9가지 문화 차원 역시 홉스테드의 6가지 문화 차원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글로브가 이야기한 9가지 문화 차원입니다. 이 글로브는 일단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Glob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Behavior Effectiveness의 약자가 글로브인데요. 이 글로브는 1990년대에 여러분 와튼 경영대학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어요. 이 와튼 경영대학원의 로버트 제이 하우스 교수가 전 세계 62개국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200명 이상의 연구원을 파견을 보내서 국가의 조직과 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전 세계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또 각 그룹 혹은 각 국가가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글로브의 9가지 문화 차원은 200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집이 되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전 세계의 CEO를 대상으로 또 리더십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지금 현재 글로브 2020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약 20년 전의 문화와
20년 후에 지금의 문화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 이런 국가의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때 포함되지 않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연구,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2020에 대해서도 아마 배우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은 2004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6가지 차원과, 그러니까 홉스테드의 6가지 문화 차원과 글로브의 9가지 문화 차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홉스테드의 6가지 문화 차원 과제하느라 계속 보셨으니까 기억나시죠? 권력 간격, 다른 말로는 권력 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그리고 남성성이 강하냐, 여성성이 강하냐, 또는 양성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회가 장기 지향성이냐, 단기 지향성이냐, 그리고 충족과 절제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홉스테드의 6가지 차원을 활용해서 글로브는 9가지 문화 차원 틀을 만들었어요. 먼저 프레임을 가지고 나간 거죠. 자, 먼저 보시면 불확실성 회피, 여기 똑같이 있죠? 그리고 권력 간격, 마찬가지로 홉스테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룹 내 집단주의, 기관 집단주의. 자, 홉스테드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고 이야기한 이 하나의 차원을 이 글로브는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성차별 또는 성평등 정도, 그리고 자기주장. 이 두 요소는 바로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나온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과 보상 정도, 그리고 인도적 보상 정도, 그리고 미래 지향성은 클러콘의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6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먼저 불확실성 회피는 바로 사회나 집단이 미래의 예측 불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규범이나 절차에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법을 강하게 만들겠어. 아니면 질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촘촘하게 만들겠어. 사회적 규범을 반드시 따르도록 할 거야. 이런 게 불확실성 회피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 간격입니다. 권력 차이라고도 다른 책에서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사회가 정한 권력, 그리고 권력 차이와 지위의 특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범위, 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회가 정한 권력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해칠 수는 없어. 선생님에게도 대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가 정한 권력, 이 권력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그룹 내 집단주의, 그리고 네 번째는 기관 집단주의인데요. 둘 다 홉스테드의 집단주의에서 나옵니다. 그룹 내 집단주의는 개인이 가족이나 조직 내에서 내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얼마나 갖는지, 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어느 정도로 갖는지, 내 집단에 어느 정도로 충성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그룹 내 집단주의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삼성에 입사하고 나서 한동안 계속 나는 파란 넥타이만 맬 거야. 나는 주말인데도 파란 넥타이만 매. 파란색 옷만 좋아해. 왜냐면 나는 삼성맨이니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들이 취업할 때는 한화에 다니는 사람은 주황색 배지를 달고 다니고 롯데에 다니는 사람은 롯데 넥타이를 메고 다니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어느 정도로 소속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표현하는지의 정도를 그룹 내 집단주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 집단주의는 뭘까요? 바로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실천이 자원의 집단적인 분배와 집단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보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자원을 특정 집단적으로 이렇게 특정 집단에 주고 그것을 집단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가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원은 개인이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이 속한 여러 집단이 같이 공유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단 기관주의의 이름을 바꾸면 좀 더 이해가 쉽겠네요. 바로 제도적 기관주의라고 이야기합시다. 제도적 기관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성차별 또는 성평등 정도 그리고 자기주장인데요. 이 두 개념은 모두 홉스테드의 남성성과 여성성 개념에서 나왔어요. 먼저 성차별 평등 정도는 집단이 성불평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니면 성불평등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를 따져본 게 성차별, 성평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멀리도 아니죠. 한 10년 전만 해도 집단 내에서 우리나라의 집단 내에 성차별 정도 꽤 높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이 성차별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바로 이 성차별 평등 정도이고요. 다음으로는 자기 주장 정도인데요. 홉스테드의 남성성 떠올려 보시면 자신의 주장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는가가 남성성에 포함된 개념이었죠. 그걸 분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어느 정도로 펼치고 어느 정도로 대립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본 게 이 자기 주장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배와 강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가 자기 주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강한 공격성을 어느 정도로 중시하고 선호하는지 그러니까 예전 드라마를 보면 대기업 회장님들이 막 책상을 빡 치면서 일어나서 소리를 빡 지르죠. 그리고 종이를 휙 던져요. 아랫사람을 향해서. 그거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런 강압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리더십, 아니면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을 선호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바로 이 자기 주장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처음 보시는 정도, 그러니까 차원인데요. 성과 보상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구성원들을 어느 정도로 격려하고 보상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좀 더 잘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질적 향상 그리고 양적 향상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 너 정말 일 열심히 한다. 네가 이렇게 성과를 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아니면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던가 이러한 보상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의 문제가 성과 보상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도적 보상 정도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글로브의 9가지 문화 차원은 사실 한국어로 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명칭은 제가 번역을 한 거라서 다른 책들과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인도적 보상 정도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개인이
뭐 공정하고 이타적이고 너그럽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휴머니즘이 강한 사람,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어느 정도로 격려하고 보상하느냐, 이 이야기를 인도적 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래 지향성은 지난 시간에 봤던 홉스테드의 장기 지향성과 굉장히 유사해요. 하지만 홉스테드한테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대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개인이 내가 미래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행복한 거, 지금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어느 정도로 뒤로 미뤄둘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계획이 어느 정도로 미래에 맞춰져 있는지,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행동에 개인이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지를 바로 미래지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지금 바나나를 먹고 배가 부르고 행복할 거야. 이거는 미래지향성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일단 배가 고프지만 저게 먹고 싶지만 바나나를 먹지 않고 참겠어 라고 하는 거는 미래지향적 행동에 굉장히 많이 참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문화 차원은 바로 클러콘과 스트로백의 이론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그거를 잠깐 살펴보고 돌아올게요. 클러콘과 스트로백의 가치지향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인류학자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든 문화는 다른 문화와 여러 가지로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는 여러 개로 나뉜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바로 5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이 5개의 질문에 대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를 구분한 거죠. 자, 여러분 설명 들으면서 한국 사회는 어떨지,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는 어떨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5가지 질문은 먼저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선한가 악한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초점이 시간적으로 어느 곳에 놓이는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미래지향적이 바로 여기서 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 정적인가 동적인가? 그리고 5번째는 인간 관계는 개인주의적인가 그룹주의적인가 아니면 권위주의적인가, 즉 한 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본 게 바로 이 클러콘과 스트로백의 가치지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인간성 지향, 인간의 본성 지향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악으로 판단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성악설의 기초한 사고방식이죠. 바로 이게 하나의 행위 유형이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반대쪽으로는 선함이 있죠. 성선설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양극단에 있는 성선설과 선악설은 인간의 본질적인 선의 부분과 악의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은 선과 악이 섞이면서 때때로 변화한다라고 보는 유형이 바로 가운데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는 존재이다. 즉 자연이라는 위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굉장히 작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유형이고요. 반대 유형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연은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자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인지, 누가 위아래인지 구별할 수 없다.
그저 인간과 자연은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운데 중간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 지향성인데요. 이 시간 지향성은 과거 지향적, 그러니까 전통, 그리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시간 지향성 중에 과거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는 바로 미래를 중시하는 것.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마지막 이 세 번째 사회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현재 지향성이 있죠. 자, 네 번째 활동 지향성인데요. 자, 이거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나는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나가서 자기가 활동한다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만히 제자리를 있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특징을 바로 첫 번째 정적인 유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동적인 유형은 그럼 뭘까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나에게 돌리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액티브하게 나가서 내가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의 활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걸 동적 지향성이라고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바로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외면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내면을 성장시키는 유형이 있어요. 저 사람 되게 정적이야, 내향적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행동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인드 그리고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것들은 정말 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유형을 가운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인간관계 지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이렇게 종적으로 보았냐,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이냐, 아니면 종적이 아니라 횡적으로 보아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 라고 하는 개인을 중심으로 사람 간의 관계를 맺고 있냐, 이런 유형으로 보는 거죠. 중간은 하나의 조직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집단의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체 중심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클로콘과 스트록백의 가치지향 모델은 1990년대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모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모델들을 활용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홉스테드의 모델, 그리고 방금 봤던 글로브의 모델, 문화 차원은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브의 9가지 문화 차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살펴봅시다. 자, 홈페이지로 오시면 또 여러 지도들이 보이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과제가 이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일단 각 국가별로 이렇게 컨트리 맵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시된 국가들은 바로 조사가 됐던 국가들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는, 선택이 되지 않은 국가들은 조사가 되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아마 2020년에는 포함이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내려보시면 컬처 그룹이 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국가들을 10개의 클러스터로 묶었습니다. 올려보시면 먼저 동유럽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바로 여기 유교적 아시아라고 표시를 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동남아시아는 남아시아라고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호주와 북미 지역은 앵글로,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중동, 그리고 그리고 밑에 저머닉 유럽, 그리고 라틴 유럽, 그리고 노르딕 유럽, 그리고 미들 이스트 아까 했죠?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사하라가 여기 있으니까 이 아래에 있어서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다 볼 시간은 없으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속한 이 유교적 아시아 지역을 볼까요? 자, 밑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크게 보시면 중국, 홍콩,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 이 유교 아시아 클러스터에 속합니다. 자, 이 유교 아시아 클러스터의 특징은 일단 적으면서 하겠습니다. 권력 간격, 그룹 내 집단주의, 제도적 집단주의, 문화적 실천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성과 보상 정도도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 성과 보상 정도는 우리가 성과 향상을 위해서 집단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보상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정도가 모든 문화 클러스터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권력 간격이 높다라는 뜻 어떤 뜻이었죠? 바로 사회가 권위와 권력 격차, 그리고 특권,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권력 간격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바로 권력이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양성평등,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성차별, 성평등이라고 했는데요. 주의에 대한 점수는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유교적 아시아 지역은 다른 집단보다는, 다른 클러스터보다는 높은 수준의 성불평등 사회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이고, 자, 그룹 내 집단주의와 제도적인 집단주의. 자, 이게 높다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유교의 특징이 뭐죠? 가부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 중심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조직에서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많이 갖고 또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사회 역시도 이런 어떤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집단 중심으로 집단에게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그런 행동을 장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잠깐 살펴볼까요? 컨트리 맵에서 한국을 클릭을 하면 아래에 그 Cultural Visualiz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문화 차원을 시각화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지금 각 요소들별로 이렇게 두 가지씩 점수가 나오죠. 먼저 보라색을 보니까 practice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value예요. 이 글로브의 문화 차원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9가지 차원을 조사를 할 때 전부 다 이 하나의 차원을 다시 둘로 나눠서 조사를 했어요. 하나는 practice,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value,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power distance, 권력거리, 권력 차이, 권력 간격이네요. 자, 권력 간격의 지금 파란색 레인지는 일단 여기서부터 로우에서부터 미디엄 이 중간까지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전체적인 이 레인지, 범위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전체 국가들의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가장 낮은 국가는 로우부터 가장 높은 국가는 미디엄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네요. 3.55라고 지금 뜨는데요. 자, 이 정도의 범위 중에서 한국의 위치는 바로 이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권력 간격은 이렇게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궁금하실 거예요. 자, 왜 권력거리가 한국이 지금 낮게 나타났는지. 왜냐하면
이 파란색은 value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권력 거리가 짧아야 한다, 낮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사람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보다는 개인의 영향이 더 커야 한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실제는 어떠하냐? 바로 보라색이에요. 와우, 되게 높죠? 실제로는 굉장히 큰 권력 거리, 권력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표를 읽으시면 돼요. 자, 이 표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로브는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리더십을 여러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이, 아니면 팀 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참여적인 리더십인지, 인간 지향적인 리더십인지, 자율성인지, 아니면 자체 리더십인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나타낸 게 글로브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정도로 한국의 특징과 그리고 이 유교적 아시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아시아의 특징을 보는 정도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국가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면 사이트 방문하셔서 이 글로브 스터디스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여기를 누르시면 이 홈페이지가 뜹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홉스테드와 이 글로브 2020, 글로브 지금은 2004인데요. 이 두 연구의 특징은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들의 특징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어떤 특정 국가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국가의 친구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단점으로는 모든 사람의 특징을 설문조사로 확인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연구는 한국인이라는 집단을 굉장히 일반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중동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망할 확률이 높죠.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러한 연구가 보편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모든 한국인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외국인이 이 수치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문화 이론은 홀의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인류학자인데요. 한국에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는 사적인 공간, 아니면 우리 공적인 공간, 사회적인 공간,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45cm는 내 사적인 공간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침범하면 나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좀 친한 공간, 프렌들리한 공간은 한 1.2m 정도니까 내 친구는 내 앞에 1.2m 안에 있어도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 마주하거나 내 주변에 1.2m 안에 있으면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좀 뒤로 물러나고 싶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근접학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로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지 혹은 안정을 느끼는지, 이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가 문화권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느낀 개인적인 거리, 아니면 친구, 좀 더 친밀한 거리, 이런 게 다르다라는 내용이 한국에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왜 이 볼에 뽀뽀하는 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거는 바로 친밀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한국인이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45cm 이상이 바로 나만의 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담으로 친구 중에 멕시코, 브라질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면 저는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저 멀리서부터 친구들은 여자애들이고 남자애들이고 씩 웃으면서 다가와요. 그래서 하이진 하면서 어떻게든 안으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손바닥을 이렇게 밀면서 아, 미안해. 여기는 내 사적 공간이야.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 야, 너는 연구한다는 애가 그것도 그렇게 사적 공간을 그렇게 지켜서야 되겠냐. 너는 한국인인데 일반 한국인들보다는 더 이 사적 거리가 넓은 것 같아. 이러면서 엄청 웃었던, 그리고 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서 친밀한 거리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문화권에 따라서 맥락에 의존한다는 정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홀이라는 사람이 쓴 Beyond Culture, 한국에는 문화를 넘어서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에드워드 홀의 책들이 총 4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쉬우면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요. 자, 홀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의미와 문맥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맥락을 중심으로 각 문화의 차이를 설명한 게 바로 이 문화를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자, 우리 맥락이 뭘까요?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 좀 친한 사람들과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합시다, 입니다 이렇게 전체 문장을 이야기하나요? 서술어가 생략되든가 아니면 그 안에 주어는 다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되고요. 특정 단어나 문장이 전부 붕괴가 되고 단축되고 때로는 발음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초성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교실에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법정에서 아니면 특히 외교의 장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교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비슷한 다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후자, 외교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정교한 단어들, 이런 것을 저맥락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성 퀴즈가 유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초성으로만 친구와 대화가 가능한 것은 나와 친구가 이미 그 상황, 맥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친구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한정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초성 퀴즈를 내도 내 관심사에 생각을 해서 관심사에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맥락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상태,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맥락과 저맥락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홀의 고맥락, 저맥락 문화는 문화와 의사소통의 관계를 보여주는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화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죠. 홀에 따르면 고맥락 문화권 사람들은 매우 동질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정보가 거의 공통적이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맥락 문화권 사람들은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사회 변화의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이런 공통적인 경험과 정보로 인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상세한 배경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반응 역시도 대부분이 획일적이죠. 우리가 척하면 척이다, 척하면 삼천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맥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맥락 문화권은 이와 반대로 굉장히 이질적이고 이동이 심하고 사회 변화가 빠른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르고 이동이 많았고 사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내 경험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그런데 의사소통은 어때요? 우리가 공통적인 경험이 많아야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언어에 상세한 배경 정보를 담아서 이야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뭐든지 말로써 상세히 표현해줘야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바로 언어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상세하고 명확하기를 기대해요.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요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얼렁뚱땅 이야기하지?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나랑 이야기하기 싫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불쾌해하거나 기분이 나빠하고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맥락 문화권 사람들은 굳이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언어적 정보보다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과 같이 암시적으로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고맥락 문화 사람들은 저맥락 문화권 사람들이 너무 언어적인 메시지에만 기대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신뢰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요. 저맥락 문화권 사람들 역시 고맥락 문화권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문화권일까요? 이미 우리 말에 척하면 척이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은 굉장히 고맥락 문화권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한국 주변에는 중국, 일본,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있죠. 자, 저맥락 문화권은 어디가 있을까요? 스위스, 독일,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북아메리카 지역이 저맥락 문화권, 즉 영어권이 바로 여기가 영어권이죠. 영어권 문화와 그리고 북유럽, 그리고 스위스, 독일이 저맥락 문화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볼까요? 스티브의 상황을 봅시다. 이 스티브는 미국인인데요. 이 미국인 스티브가 사는 원룸에 보일러가 고장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주인 그리고 보일러 수리공과 나눈 이야기인데요. 같이 볼게요. 자, 스티브가 이야기합니다. 이틀 전에 보일러 온수가 작동되지 않아서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당신이 집주인 네가 몇 시간 내에 다시 뜨거운 물이 나올 거라고 말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은 거죠. 이후에 나는 다시 당신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나는 그 이후로 집주인 당신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 계단에서 당신을 만났고 온수가 지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보일러를 고치는 사람이 4시에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기다렸는데 4시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보일러는 켜지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4시가 넘은 상황이고 이제 집주인과 보일러 고치는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과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자,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하고 수리공한테 이야기를 해요. 물이 아직도 안 나온다는데요. 그러니까 스티브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죠. 이봐 통역사, 이 통역하는 사람아, 나는 당신한테 처음에 분명히 정확하게 통역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말한 거에 비해서 아주 짧게 통역하고 말았어. 라고 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어때요?
아, 예.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공은 당신이 한 모든 말을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미국인 스티브는 굉장히 길게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한국인 통역사는 다른 한국인들에게 물 안 나온대요 라고 한마디로 끝내버리죠. 그리고 그거를 스티브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아, 얘네 모든 말을 이해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사와 집주인 수리공은 고맥락 문화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눈빛만 봐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스티브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물이 안 나오고 보일러를 고쳐준다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어때요? 야, 상황이 어찌됐든 보일러만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인 거죠. 즉 스티브는 저맥락 문화권의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통역사와 기타 등등은 고맥락 문화권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고맥락 문화권의 특징은 우리가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어때요? 친척들, 가족들이 모여 살죠. 그리고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마치 이웃 사촌처럼 같이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데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생각하는 말을 용이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굳이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일일이 특별하게 반응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반응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가족 같기 때문에 약속에 늦어도 서로 이해하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과 약속을 하면 10분 이상 늦게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없어졌죠. 자, 이처럼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저맥락 문화권 사람들은 언어적 메시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상세하고 명확하기를 기대해요. 자, 고맥락 문화권 사람들은 이런 저맥락 문화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고맥락 문화권 사람들은 직접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오래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에이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참고 말지 그냥 내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갈등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신에 이 고맥락 문화권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언어 메시지보다 그것을 말하는 배경, 그 말투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더 의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친구가 꽃을 줬어요. 그 꽃을 보고 여자친구가 반응을 해요. 와, 되게 예쁘다 라고 하는 거랑 와, 되게 예쁘다 라고 하는 거. 메시지는 똑같죠? 그런데 그 뉘앙스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이처럼 뉘앙스와 그 배경에 담긴 아주 작은 뭔가가 차이점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게 바로 고맥락 문화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제를 내드려야 하는데 아직 설명할 게 하나 더 남았는데요. 자, 홀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차시에서 빅터의 문화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빨간 날이니까 과제가 많으면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과제를 준비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글로브의 문화 차원과 홀의 문화 맥락을 살펴봤어요. 자, 둘 다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홀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가 좀 더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